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8월 27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42분입니다. 네, 지금은 며칠 동안 비가 좀 오고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좀 꿀꿀한 날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간사한 게요. 막 한창 덥다가 더운 날이 계속해서 왔다가 비가 한번 내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비 오는 소리도 좋고 날도 많이 선선해져서 많이 좋다고 느꼈는데 또 이게 비만 또 계속 오고 꿀꿀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사람은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비 와서 좋았는데 계속 오니까 싫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내 마음을 내가 잡기 힘든, 내 마음의 갈피를 잡기 힘든 그런 나날들이 굉장히 또 많기도 해요. 그게 사회생활을 하실 때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러죠. 사귀고 있는데 마음이 훅훅훅 넘어가는 거죠. 그걸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변덕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잡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그와 연관이 돼서 들었습니다. 어떨 땐 이게 좋았는데 또 어떨 때는 이게 싫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무 우리 일상적인 생각으로는, 일상적인 뭐 사회적인 생각으로는, 통념으로는 너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훅훅 넘어가게 두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게 보는 것 같아요. 중심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일관성이 없어 보이죠. 저도 사실은 그렇게 너무 이렇게 갈피 잡지 못하는, 너무 마음이 이렇게 갈대처럼 움직이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약간 일관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관된 모습에서 좀 어긋나기 때문에 좋아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런 모습을 허용하실 수가 있을지, 또는 뭐 내가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 분명한 건 그런 게 너무 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데미안은 오늘 꽤 그래도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네요. 데미안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이고요. 끝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고요. 그리고 내일 정도까지 하면 끝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고전 문학들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차근차근 읽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데미안, 지금 저와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바 부인. 방학 중에 한 번 몇 해 전 막스 데미안이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으로 가보았다. 어떤 늙은 부인이 뜰에서 산책을 하고 있어 말을 걸었더니 그 집 주인이었다. 데미안 일가에 대해 물었다. 잘 기억했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 사는지는 몰랐다. 내가 관심을 가진 것을 알고는 나를 집 안으로 데리고 가서 가죽 앨범을 찾아내 데미안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내게 그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작은 사진을 보았을 때 심장의 고동이 멈추었다. 그것은 내 꿈의 영상이었다. 그녀였다. 키가 크고 거의 남자 같은 여성의 모습, 아들과 비슷한데 어머니다운 표정, 엄격한 표정, 깊은 열정의 표정을 지녔으며 아름다우면서 유혹적이고 아름다우면서 접근할 수 없었다. 수호자이자 어머니, 운명이자 연인이었다. 그녀였다. 내 꿈의 영상이 지상에 살아있음을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엄청난 기적처럼 내 온몸을 꿰뚫었다. 그런 모습의 여성, 내 운명의 표정을 지닌 여성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그런데 그녀가 데미안의 어머니였다. 그 뒤 곧 나는 여행을 떠났다. 특별한 여행이었다. 나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 이곳저곳으로 쉬지 않고 돌아다녔다. 줄곧 그녀를 찾으면서 그녀를 상기시키는 모습, 그녀를 닮은 모습, 뒤엉킨 꿈속에서처럼 낯선 도시들의 골목길을 지나 역들을 지나 기차로 나를 끌어들이는 모습, 온통 그런 모습들만 만나는 날들이 있었다. 내가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통찰하는 다른 날들이 있었다. 그런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어딘가에, 공원에, 호텔 정원에, 대합실에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고 내 마음속에 그 영상을 살아있게 만들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부끄럼 타듯 도망치듯 사라지곤 했다. 한 번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기차를 타고 알 수 없는 풍경들을 지나며 나는 15분 정도씩 끄덕끄덕 졸았다. 한 번은 취리히에서 어떤 여자가 나를 쫓아왔다. 예쁘지만 다소 뻔뻔스러운 여자였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갔다. 마치 그녀가 공기이기라도 하듯이. 다른 여성에게 한시라도 관심을 보내느니 차라리 즉시 죽어버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나는 내 운명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음을 감지했다. 성취가 가까이 있음을 감지했다. 성취를 위해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초조로 미칠 것 같았다. 한 번은 어느 역에서, 인스부르크에서였던 것 같은데 방금 출발한 기차의 창가에서 그녀를 상기시키는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여러 날 불행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모습이 밤에 꿈속으로 나타났다. 내 추적의 무의미함에 대한 부끄럽고 황량한 느낌으로 깨어나 나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몇 주 뒤 나는 H대학에 등록했다. 모든 것이 실망스러웠다. 내가 들은 철학사 강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젊은이들의 방랑과 똑같이 실체 없고 공장식이었다. 모든 것이 찍어낸 것 같았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같은 것을 했다. 그리고 소년티 나는 얼굴들의 어린 달아오른 즐거움을 보는 사람이 우울할 정도로 텅 비고 기성품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자유로웠다. 나 자신을 위해 온 하루를 쓸 수 있었다. 교회의 오래된 낡은 집에서 조용하고 아름답게 지냈고 내 책상 위에는 니체가 몇 권 놓여 있었다. 나는 니체와 함께 살았다.
그의 영혼에 고독을 느꼈다. 그를 그침없이 몰아간 운명의 냄새를 맡았다. 그와 함께 괴로워했다. 그토록 가차없이 자신의 길을 간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이 행복했다. 한 번은 저녁 늦게 한가롭게 시내를 걷고 있었다. 불어오는 가을바람 속에서 대학생 무리들이 술집들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열린 창문에서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솟아나왔다. 큰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노랫소리는 크고 요란했지만 활기가 없고 생명 없이 획일적이었다. 나는 어느 길모퉁이에 서서 귀 기울였다. 정확하게 연습된 젊음의 쾌활함이 두 술집으로부터 울려나와 어둠 속으로 치솟았다. 어디를 가도 모임이, 어디를 가도 함께 쭈그리고 앉는 모임이 있었다. 어디서나 운명의 짐 풀기와 따뜻한 아궁이 곁으로의 도피가 있었다. 내 뒤에서 남자 둘이 천천히 지나갔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조금 들었다. 어느 흑인 부락에 있는 청년 집회소나 여기나 똑같지 않아요? 한 사람이 말했다. 다 똑같죠. 심지어 문신이 아직도 유행이고 알아두시오. 이게 신유럽이요. 그 목소리는 놀랍게 경고적이고 귀에 익은 것이었다. 나는 어두운 골목에서 두 사람을 따라갔다. 한 사람은 키가 작은 멋쟁이 일본인이었다. 어느 가로등 밑에서 그의 미소 띤 노란 얼굴이 문득 환히 빛나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다시 말했다. 그런데 당신네 일본에서도 더 나을 게 없겠죠. 패거리를 뒤쫓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나 드물어요. 여기에도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놀라움으로 나의 뇌리를 꿰뚫었다. 말하는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데미안이었다. 바람 부는 어둠 속에서 나는 그와 일본 사람을 따라 어두운 골목들을 지났고 그들의 대화에 귀 기울였으며 데미안의 목소리의 울림을 즐겼다. 그 목소리는 예전의 음색을 지니고 있었다. 오래된 아름다운 안정감과 평안을 지니고 있었고 나를 지배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됐다. 그를 찾아낸 것이다. 어느 교회 거리의 끝에서 일본 사람이 작별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데미안은 그 길을 되돌아왔다. 나는 그대로 멈추어 선 채로 길 한가운데에서 그를 기다렸다. 뛰는 가슴으로 나는 그가 나를 향해 마주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꼿꼿하고 탄력 있으며 갈색 레인코트를 입고 팔에는 가느다란 단장을 걸고 있었다. 그는 특유의 고른 보조를 유지한 채로 내 바로 앞까지 와서 모자를 벗고 환한 얼굴을 내게 보였다. 결단력 있게 다문 입에 넓은 이마가 특이하게 환한 얼굴을. 데미안, 내가 외쳤다. 그가 내게로 손을 뻗었다. 너로구나, 싱클레어. 널 기다렸어.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단 말이야?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확신을 가지고 희망했어. 보는 건 오늘 저녁이 처음이고. 너 저녁 내내 우리를 뒤따라왔지. 그럼 난 줄 금방 알았단 말이야? 물론이지. 네가 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표적을 가지고 있구나. 그 표적? 무슨 표적 말이야? 우리가 전에 카인의 표적이라고 그랬지. 아직 기억할 수 있다면 말이야. 그건 우리의 표적이지. 넌 그걸 언제나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네 친구가 되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 표적이 더 분명해졌구나. 난 몰랐어. 아니면 사실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한 번은 형 모습을 그렸어. 그런데 놀랍지? 그게 나하고도 비슷했어. 그것이 그 표적이었을까? 맞아, 그 표적이었어. 네가 이제 여기 있으니 좋구나. 우리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나는 놀랐다. 형 어머니? 여기 계셔? 날 전혀 모르시잖아. 아니, 너에 대해 아셔. 널 잘 아실 거야. 네가 누구인지 내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넌 올해 아무 소식이 없었지. 자주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 얼마 전부터는 틀림없이 형을 곧 찾아내리라는 느낌이 들었어. 날마다 기다렸어. 그가 내 팔짱을 끼고 나와 함께 계속 걸었다. 그에게서 안정감이 나와 내 마음속으로 흘러들었다. 우리는 곧 예전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학생 시절을, 견진 교리 수업을, 당시 방학 때의 저 불행한 만남도 기억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가장 긴밀한 최초의 끈 프란츠 크로모에 대해서만은 그때도 이야기가 없었다. 어느새 우리는 기이하고도 예감에 찬 대화 한가운데로 빠져들었다. 데미안이 그 일본인과 나누었던 대화를 상기하며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에서부터 다른 이야기로 옮아갔다.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던 다른 문제도 데미안의 말 가운데서 긴밀하게 연관되었다. 그는 유럽의 정신과 이 시대의 징표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디서나 연합과 패거리 짓기가 기세를 떨치고 있지만 그 어디서도 자유와 사랑은 없다고 그가 말했다. 대학생 서클과 노래 동호인 모임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공동체는 두려움에서, 무서움에서, 당황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런 공동체는 내부가 상해 있고 낡고 와해가 임박했다는 것이었다. 연대란, 데미안이 말했다. 멋진 일이지. 그러나 지금 도처에 만발해 있는 것은 결코 연대가 아니야. 진정한 연대는 개개인들이 서로를 알므로써 새롭게 생성될 테고 한동안 세계의 모습을 바꾸어 놓을 거야. 지금 연대라면 저기 저러고 있는 것은 다만 패거리 짓기일 뿐이야. 사람들이 서로에게로 도피하고 있어. 서로가 두렵기 때문이야. 신사는 신사들끼리,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학자는 학자들끼리. 그런데 그들은 왜 불안한 걸까?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그들은 한 번도 자신을 안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그들 모두가 그들의 삶의 법칙들이 이제는 맞지 않음을, 자기들은 낡은 목록에 따라 살고 있음을 느끼는 거야. 종교도 도덕도 그 모두가 이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맞지 않아. 100년 그리고 그 이상을 유럽은 그저 연구만 하고 공장이나 지었지. 사람들은 정확히 알아. 사람 한 명을 죽이는데 화약이 몇 그램 필요한지. 그러나 신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는 모르지. 한 시간을 어떻게 유쾌하게 보낼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걸. 저런 대학생 술집을 한번 봐. 아니면 부자들이 가는 유흥장 등을 봐. 절망적이지. 이봐 싱클레어. 그 모든 것에서는 진정한 명랑함이 나올 수 없어. 저렇게 겁을 먹고 서로 뭉친 사람들은 두려움과 악의로 가득해. 아무도 남들을 신뢰하지 않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상이 되지 못하는 이상들에 매달려 있어. 그러면서 새로운 이상을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돌을 던지지. 싸움이 있으리라는 게 느껴져. 싸움들이 다시 벌어질 거야. 날 믿어. 곧 벌어진다고. 물론 그것들이 세계를 개선하지는 못하지. 노동자들이 그들의 공장주를 쳐 죽이든지 러시아와 독일이 서로 총질을 하든지
주인만 바뀌겠지. 그러나 헛된 일은 아닐 거야. 오늘날의 이상이 얼마나 가치 없는지 밝혀지겠지. 석기시대의 신들을 청소하게 되겠지. 지금 있는 대로의 이 세계는 죽으려 하고 있어. 멸망하려 하고 있어. 그리고 멸망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내가 물었다. 어쩌면 우리도 함께 멸망하겠지. 우리가 우리 같은 사람을 쳐 죽일 수도 있지. 제발 그럼으로써 우리가 다 없어져 버리는 일만 없기를. 우리에게서 남는 것 혹은 우리 중에서 그 후에도 살아남는 자들 주위에 미래의 의지가 집결되겠지. 우리 유럽이 한동안 자신의 기술 및 학문의 대목 시장을 펼쳐놓고 소리소리 질러대는 통에 들리지 않았던 인류의 의지가 드러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류의 의지가 결코 그 어디서도 오늘날의 공동체들, 국가들과 민족들, 협회들과 교회들의 의지와 같지 않다는 게 드러나겠지. 오히려 자연의 의지는 개개인들 속에 적혀 있어. 네 마음속과 내 마음속에. 예수 속에 적혀 있고 니체 속에 적혀 있지. 유일하게 중요한 이 흐름들을 위한, 그런 건 물론 날마다 모습이 다를 수 있겠지만 공간이 생길 거야. 오늘날의 공동체들이 와해되고 나면 말이야. 우리는 늦게 강가에 있는 어느 뜰 앞에서 멈추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데미안이 말했다. 곧 한번 와. 우리는 널 몹시 기다리고 있어. 나는 기쁜 마음으로 서늘해진 어둠을 뚫고 먼 거리를 걸어서 돌아갔다. 이곳 저곳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대학생들이 시끌벅적 휘청거리며 시내를 지나갔다. 나는 때로는 결핍감을 느끼며 때로는 비웃으며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즐거움과 나의 외로운 삶이 대립됨을 자주 느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나하고 얼마나 무관한지, 이런 세계가 나한테는 얼마나 멀리 실종된 것인지를 오늘처럼 안정감과 남모르는 힘으로 느껴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내 고향 도시의 관리들, 그 늙고 위험 있는 신사들이 기억났다. 그네들은 축복받은 천국의 기념품처럼 그들이 술집에서 허비한 대학 시절의 추억에 매달리며 그들의 학창시절에 사라져버린 자유를 예찬했다. 여느 때 시인이나 다른 낭만주의자들이 유년에 바치는 숭배와도 같이 어디서나 똑같았다. 어디서나 그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 속 어딘가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았다. 오로지 두려움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책임을 기억하고 자신의 길을 가라는 경고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몇 년 술 퍼마시고 방종한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밑으로 기어들어 국가에 봉사하는 근엄한 신사가 된 것이다. 그렇다. 썩어 있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썩어 있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 대학생들의 멍청함보다 더 멍청하고 더 나쁜 수백 가지 다른 멍청함이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멀리 떨어진 숙소에 도착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 모든 생각은 날아가 버리고 없었다. 나의 생각은 온통 이 하루가 준 큰 약속에 쏠려 있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일이라도 데미안의 어머니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이 술판을 벌이든 얼굴에다 문신을 새기든 세계가 썩어 몰락을 기다리고 있든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나는 기다릴 뿐이었다. 나의 운명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향해 오기를. 아침 늦게까지 깊이 잠을 잤다. 새로운 날은 소년 시절의 성탄절 잔치 이후 더는 겪어보지 못한 장엄한 축제일처럼 밝아왔다. 나는 속속들이 동요했다. 그러나
불안은 전혀 없었다. 나에게 중요한 하루가 밝았다고 느꼈고 나를 애워싼 세계가 변화했음을, 나와 깊은 관련을 갖고서 장엄하게 기다리고 있음을 보고 느꼈다. 나직하게 내리는 가을비조차도 아름답고 고요하게, 축일답게 엄숙하고도 즐거운 음악으로 가득했다. 처음으로 바깥 세계가 나의 내면 세계와 어울려 순수한 화음을 냈다. 그 다음은 영혼의 축제일이었다. 그 다음은 살아볼만했다. 어떤 집도, 어떤 쇼윈도도, 골목의 어떤 얼굴도 거슬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분명 그래야 하는 대로였지만 일상적이고 익숙한 것에 공허한 얼굴을 지닌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연이었으며 경건하게 운명을 맞을 채비가 되어 있었다. 어린 소녀일 적 큰 축제일 아침에, 성탄절이나 부활절 아침에 세계를 그렇게 바라보았더랬다. 세상이 아직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 나는 내면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익숙했다. 또한 내가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다는 사실, 반짝이는 색채들의 상실은 유년의 상실과 불가피하게 연관되었다는 사실, 영혼의 자유로움과 남성다움을 이 아름다운 광채의 포기로 어느 정도는 지불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감수하는데도 익숙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매혹되어 인식했다. 그 모든 것이 다만 엎질러지고 어두워져 버렸다는 것을. 그러나 유년의 행복을 포기하고 자유로워진 사람도 세계가 빛을 뿜는 모습을 바라보고 어린이다운 시각에 내밀한 전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막스 데미안과 지난밤 작별했던 교회의 정원을 내가 다시 찾아가는 시간이 왔다. 비에 젖어 잿빛이 도는 키 큰 나무들 위로 작은 집이 환한 빛을 발하며 아늑하게 숨겨져 있었다. 커다란 유리벽 뒤에는 키 큰 다년생 화초들이, 말갛게 닦인 창문 뒤에는 그림들과 서가가 달린 어두운 벽들이 있었다. 현관문은 따뜻하게 해놓은 작은 홀로 곧바로 이어졌다. 검은 옷에 흰 치마를 입은 말없는 늙은 하녀가 나를 맞아들여 외투를 벗겨주었다. 그녀는 나를 현관 홀에 혼자 남겨두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곧바로 나는 내 꿈 한가운데 있었다. 문 뒤 위쪽 짙은색 목재 벽에 걸린 검은색 유리 액자에 내가 잘 아는 그림이, 지각을 뚫고 나오려고 몸을 솟구치는 황금빛 매 머리를 가진 나의 새가 들어있었다. 나는 사로잡힌 듯 멈추어 서 있었다. 마음이 무척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마치 이 순간에 내가 행하고 경험한 모든 것이 대답과 성취가 되어 내게로 되돌아오는 것만 같았다. 번개같이 빠르게 한 무리의 영상들이 뇌리를 스쳐갔다. 대문 아치 위에 오래된 돌 문장이 있는 고향 부모님 집. 그 문장을 그리던 소년 데미안. 나의 저 크로모의 나쁜 마술에 얽혀들어 꼼짝 못하며 두려움에 차 있는 소년인 나. 조용한 교실 책상에서 내 그리움을 그림으로 그리는 청년인 나. 마음의 실가닥들이 얽힌 그물에 스스로 얽혀든 영혼, 그리고 이 순간까지의 모든 것. 모든 것이 나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쳤다. 나의 마음속에서 긍정되고 대답되고 시인되었다. 축축해진 눈으로 나는 나의 그림을 응시하며 내 마음을 읽었다. 그때 내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새 그림 아래 열린 문에 짙은색 옷을 입은 키 큰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기 아들의 얼굴과 똑같이 시간과 나이 없이 영혼이 깃든 의지로 충만한 얼굴로 아름답고 기품 있는 여성이 나를 향해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성취였다. 그 인사가 뜻하는 것은 귀향이었다. 말없이 나는 그녀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그녀가 힘있고 따뜻한 두 손으로 마주 잡았다. 싱클레어죠. 금방 알아봤어요.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다. 나는 감미로운 포도주인 듯 그 목소리를 들이켰다.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 그녀의 고요한 얼굴을,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검은 눈을 들여다보았다. 신선하고 성숙한 입을, 자유롭고 당당한 그 표적을 지닌 이마를 쳐다보았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하며 두 손에 키스했다. 제 모든 생애는 늘 길 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처럼 미소 지었다. 결코 집으로 아주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그녀가 다정하게 말했다. 친한 길들이 서로 만나는 곳, 거기서는 온 세계가 잠깐 고향처럼 보이지요. 그녀가 말하는 것은 내가 그녀에게 오는 길에 느낀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말은 아들과 매우 닮았으면서도 전혀 달랐다. 모든 것이 더 성숙하고 더 따뜻하고 더 자명했다. 그러나 막스가 예전에 누구에게도 소년의 인상을 주지 않았던 것과 똑같이 그의 어머니는 전혀 장성한 아들을 둔 어머니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과 머리카락 주위로 감도는 숨결은 그토록 젊고 감미로웠다. 그녀의 금빛 도는 피부는 그렇게 팽팽하고 주름이 없었다. 입은 그렇게 꽃피어 있었다. 내 꿈속에서보다도 더 당당하게 그녀는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 곁에 있음은 사랑의 행복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성취였다. 이것은 내 운명이 나에게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준 새로운 영상이었다. 더 이상 엄격하지 않고 더 이상 고립시키지 않으며, 아니 성숙하고 흔쾌하게 흥겹게 보여주었다. 나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맹세도 하지 않았다. 나는 목적에 도달해 있었다. 높은 길이 난 곳에. 그곳에서 보면 앞으로 갈 길이 멀리 찬란하게 언약의 땅을 향하여 나 있었다. 가까운 행복의 나무 그늘이 드리우고 가까운 갖가지 즐거움의 정원들에서 식은 길이었다. 어떻게 되어가든 나는 행복했다. 세상에서 이 여성을 안다는 것이, 그 목소리에 젖어든다는 것이, 그녀 곁에서 숨쉰다는 것이, 그녀가 내게 어머니가 되든 연인이 되든 여신이 되든 그녀가 거기 있기만 한다면, 나의 길이 그녀의 길에 가깝기만 하다면, 그녀가 나의 매의 그림을 가리켰다. 이 그림을 받았을 때만큼 우리 막스가 기뻐한 적은 없어요. 그녀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나도 그렇고요. 우린 당신을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왔을 때 당신이 우리에게로 오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죠. 당신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싱클레어, 그때 어느 날 내 아들이 학교에서 오더니 말했죠. 이마에 표적을 지닌 소년이 하나 있어요. 그 애는 분명 내 친구가 될 거예요. 그것이 당신이었어요. 사는 게 쉽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우린 당신을 믿었답니다. 한 번은 방학에 집에 왔을 때
다시 막스와 만났죠. 16살 때쯤이었을 겁니다. 막스가 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중단시켰다. 오, 형이 그런 말을 하다니. 그때는 제가 가장 비참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요. 막스가 나한테 이러더군요. 지금 싱클레어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 애는 다시 한번 공동체 속으로 도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술집 단골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의 표적이 가려져 있지만 그 표적이 아무도 모르게 그를 불태우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요. 그랬어요. 꼭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는 베아트리체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 마침내 다시 저를 저 자신에게로 이끄는 인도자가 왔죠. 그의 이름은 피스토리우스예요. 그때야 저는 왜 저의 소년 시절이 그토록 막스 형과 결합되었는지, 왜 제가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어머니, 전 당시에 자주 생각했어요. 죽어야겠다고요. 그 길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녀가 바람처럼 가볍게 손으로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그건 늘 어려워요. 태어나는 것은요. 아시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죠.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그렇게 어렵기만 했나요? 아름답지는 않았나요? 혹시 더 아름답고 더 쉬운 길을 알았나요?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힘들었어요. 내가 잠꼬대처럼 말했다. 힘들었어요. 꿈이 올 때까지는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꿰뚫을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자신의 꿈을 찾아내야 해요. 그러면 그 길이 쉬워지겠지요.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꿈은 없어요. 어느 꿈이든 새 꿈으로 교체되죠. 그러니 어느 꿈에도 집착하면 안 돼요. 나는 몹시 놀랐다. 놀람이 벌써 하나의 경고였을까? 방어였을까? 그러나 경고든 방어든 상관없었다. 나는 그녀의 인도를 받으며 목적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용의가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얼마나 오래 제 꿈이 지속되는지 이것이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그림 앞에서 제 운명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처럼 그리고 연인처럼요. 제 주인은 운명입니다. 달리 그 누구도 아닙니다. 그 꿈이 당신의 운명인 한 당신은 그 꿈에 변함없이 충실해야겠죠. 그녀가 진지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한 가닥 슬픔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 마력으로 불러온 듯한 시간에 죽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눈물이 얼마나 오래 나는 울지 않았던가. 걷잡을 수 없이 안에서 솟구쳐 나를 압도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격하게 그녀로부터 몸을 돌려 창가로 가서 흐려진 눈으로 화분의 꽃들 너머를 바라보았다. 등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술이 넘치도록 채워진 잔처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싱클레어, 어린아이로군요. 당신의 운명은 당신을 사랑하는데요. 언젠가 그것은 완전히 당신 것이 될 거예요. 당신이 꿈꾼 대로요. 당신이 변함없이 충실하면요. 나는 자제하고
얼굴을 다시 그녀에게 향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내게는 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그녀가 미소를 띠고 말했다. 몇 안 되는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죠. 그들은 나를 에바 부인이라고 불러요. 당신도 나를 그렇게 불러요. 원한다면요. 그녀가 나를 문까지 데려가더니 문을 열며 정원을 가리켰다. 저기 바깥에서 막스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큰 나무들 아래 마비되고 온통 뒤흔들린 채 서 있었다. 일찍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깨어 있는지 아니면 더 꿈꾸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었다. 나뭇가지들에서 빗방울이 가볍게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정원 안으로 들어섰다. 정원은 강기색을 따라 멀리 이어졌다. 마침내 데미안을 찾아냈다. 그는 문이 열린 작은 정자에 우통을 벗은 채로 서서 걸려있는 샌드백을 상대로 권투 연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멈추었다. 데미안은 화사해 보였다. 넓은 가슴, 단단하고 남자다운 머리통, 근육이 팽팽한 처든 두 팔은 탄탄하고 실팍했다. 허리, 어깨, 팔 관절이 마치 좔좔 솟는 샘처럼 움직였다. 데미안, 내가 불렀다. 거기서 뭐해? 그는 즐겁게 웃었다. 연습하는 거야. 그 작은 일본 사람하고 레슬링을 한 판 벌이기로 했거든. 그자는 고양이처럼 날쌔고 꼭 그만큼 꾀도 있지. 그러나 나를 해치우진 못할걸. 그에게 아주 작은 굴욕을 당했는데 그걸 갚아야 해. 그가 셔츠와 재킷을 걸쳤다. 벌써 우리 어머니를 만나고 왔니? 그가 물었다. 그래 형, 어쩌면 그렇게 근사한 어머니가 있지? 에바 부인이시라지? 이름이 완벽하게 어울리시더라. 모든 본질의 어머니 같으셔. 그가 한순간 생각에 잠겨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이름을 벌써 아는구나. 이봐, 넌 자랑스러워해도 되겠다. 어머니가 처음 만났을 때 벌써 그 이름을 말해준 건 네가 처음이야. 그날부터 나는 아들이자 형제처럼 또한 연인처럼 그 집을 드나들었다. 등 뒤로 집 문을 닫고 들어설 때면 멀리서 정원의 큰 나무들이 보이기만 해도 나는 벌써 풍요롭고 행복했다. 바깥에는 현실이 있었다. 바깥에는 거리와 집들, 사람과 시설들, 도서관과 강의실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곳 안에는 사랑과 영혼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동화과, 꿈이 살았다.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차단되어 사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우리는 생각과 대화 가운데서 자주 그 세계의 한가운데에서 살았다. 다만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과 어떤 경계선에 의해 갈라져 다른 벌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다르게 바라봄에 의해 갈라져 있었다. 우리의 과제는 세계 안에서 하나의 섬을 제시하는 것, 어쩌면 하나의 모범을, 아무튼 살아가는 다른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었다. 내가 오래 고립되어 있던 사람인 내가 완전한 혼자임을 맛본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동체를 알게 되었다. 다시는 행복한 사람들의 연회를, 즐거운 사람들의 축제를 갈망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다시는 다른 사람들의 연대를 보고 시샘이나 향수를 떠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그 표적을 지닌 사람들의 비밀을 전수받았다. 표적을 가진 우리는 세상의 눈에는 이상한 사람들,
위험한 광인들로 비칠지도 몰랐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깨어난 사람들 혹은 깨어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은 점점 더 완벽한 깨어있음을 지향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행복 추구는 그들의 의견, 그들의 이상과 의무, 그들의 삶과 행복을 점점 더 긴밀하게 패거리에 묶는 것이었다. 그곳에도 노력은 있었다. 그곳에도 힘과 위대함은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견해로는 표적을 가진 우리는 새로운 것, 개별화된 것, 그리고 미래의 것을 향한 자연의 뜻을 제시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고수의 의지 속에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인류가,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하는 인류가 무언가 완성된 것, 보존되고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었다. 반면 우리에게는 그 인류가 하나의 먼 미래, 우리 모두가 향해 가는 도중에 있고 그 모습은 아무도 모르는, 그 법칙은 그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은 미래였다. 에바 부인, 막스, 그리고 나 말고도 우리 모임에는 다소 멀든 가깝든 간에 매우 다양한 종류의 구도자들이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특별한 오솔길을 걸어갔다. 뚝 떨어진 목표를 세워놓고 특별한 의견과 의무들에 매달렸는데 그들 가운데는 천문학자와 카발라 연구가들도 있었고 톨스토이 추종자도 한 사람 있었으며 온갖 종류의 다정하고 수줍어하며 상처 입을 수도 있는 사람들, 새로운 소수종파의 추종자, 요가 장려자, 채식주의자 등등이 있었다. 이런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누구든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꿈을 존중한다는 것 외에는 사실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좀 더 가까웠는데 과거의 신들이며 새로운 최고의 이상에 대한 인류의 추구를 추적하고 있어서 그들의 연구가 자주 피스토리우스를 상기시켰다. 그들은 책을 가져왔고 고대어로 쓰인 글을 우리에게 번역해 주었으며 옛 상징들과 의식들의 도면을 보여주고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지금까지의 인류가 가졌던 모든 이상이 꿈들로 인류가 그 가운데서 더듬거리며 미래의 가능성의 예감을 따라갔던 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가르쳐 주었다. 기독교의 귀이라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이로운 머리가 수천 개인 고대 세계의 신들이 엉킨 덩어리를 우리는 그렇게 훑어보았다. 고독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잘 알았다. 민족에서 민족으로 이어지는 종교의 변전도 잘 알았다. 그리고 우리가 모은 모든 것에서는 우리 시대와 지금의 유럽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유럽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인류의 막강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냈으나 마침내는 깊은, 결국 통탄할 정신의 황폐화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유럽은 온 세계를 획득했는데 그러느라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곳에도 특정한 희망과 구원의 교리를 믿는 신도와 신봉자들이 있었다. 유럽을 개종시키려는 불교도들이 있었고 톨스토이 추종자들이 있었으며 다른 신앙도 있었다. 작은 모임 안에서 우리는 귀 기울여 들었고 어떤 교리도 다만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미래에 어떤 모습을 줄지 근심하는 것은 우리 표적을 지닌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종교든지 어떤 구원론이든지 애초부터 죽어있고 무익했다. 우리가 의무이자 운명이라고 느끼는 것은 오로지 이런 것들이다. 불확실한 미래가 그것이 가져올 어떤 것에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발견한 만큼 우리 누구든 그토록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고 기꺼이 자기 속에서 작용하는 자연의 싹의 요구에 그토록 완전히 따르며 살리라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신생과 지금의 것의 와해가 가까웠음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말했든 말하지 않았든 우리 모두의 감정 속에서 분명했기 때문이다. 데미안은 나에게 이따금씩 말했다. 지금 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무엇이야. 유럽의 영혼은 무한히 오래 묶여있던 짐승이야. 자유로워지면 그의 첫 활동은 그다지 사랑스럽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거듭거듭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마비시켜 놓은 영혼의 진정한 곤궁이 드러나기만 하면 어느 길로 가든 어느 우회로로 가든 그건 아무래도 괜찮아. 그때면 우리의 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해. 인도자나 새로운 입법자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법을 살아서 겪지 못하겠지. 오히려 뜻있는 자로 함께 가고 운명이 부르는 곳에 서 있을 용의가 있는 사람들로 말이야. 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상이 위협당할 경우 믿을 수 없는 일도 할 용의가 있어. 그러나 새로운 이상, 새로운 움직임, 어쩌면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발전의 움직임이 와서 문 두드릴 때는 거기에 아무도 없어. 그때 거기 있다가 함께 갈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일 거야. 그러라고 우리에게는 표적이 찍혀 있어. 무서움과 증오를 일으켜 당시의 인류를 그 옹색한 목가적 생활로부터 끌어내 위험하게 넓은 곳으로 몰아가도록 카인에게 표적이 찍혀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인류가 가는 길에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그들에게 닥친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 그것은 모세와 부처에게 적용되고 나폴레옹과 비스마르크에게도 적용되지. 어떤 흐름에 봉사하느냐, 어떤 극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는 것은 자신이 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만약 비스마르크가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더라면 그는 현명한 신사는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운명의 인간은 되지 못했을 거야. 나폴레옹이 그랬고 카이사르가 그랬고 로욜라가 그랬어. 다들 그랬어. 그것을 늘 생물학적으로 발전사적으로 생각해야 해. 지표 위에서 일어난 지각 변동이 물에 살던 동물을 무트로, 무태 살던 동물을 물로 던져 넣었을 때 그때 운명에 준비된 예들이 있었지.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것을 완수하고 새롭게 적응하며 자신의 종을 구해낼 수 있었던 예들 말이야. 전에 그들의 종 안에서 누가 보수주의자, 현상 유지자였는지 혹은 괴짜며 혁명가였는지 우리는 지금 몰라. 다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 너머로 그들의 종을 건져 새로운 발전 속으로 구해낼 수 있었어. 그 사실을 우린 알아.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려는 거야. 그런 대화들을 나눌 때 에바 부인이 자주 함께 있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신뢰와 이해심이 가득한 경청자였다. 이런저런 생각이 모두 메아리처럼 그녀에게서 나와서 그녀에게 되돌아가는 듯해 보였다. 그녀 가까이에 앉아서 이따금씩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를 애워싼 성숙과 영혼의 분위기에 젖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었다. 나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흐려짐이나 새로워짐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녀는 즉시 그것을 느꼈다. 내가 자면서 꾼 꿈들은 마치 그녀가 불어넣어준 영감인 듯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자주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꿈들은 그녀에게는 이해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녀가 그 맑은 느낌으로 조출 수 없는 것은 특별히 없었다. 한동안 나는 우리가 낮에 나눈 대화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꿈들을 보았다. 온 세계가 뒤흔들리는 꿈, 나 혼자 혹은 데미안과 함께 긴장하고 위대한 운명을 기다리는 꿈을 꾸었다. 운명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왠지 에바 부인의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에게 선택되었든 배척당했든 그것은 운명이었다. 더러 그녀가 나에게 미소를 띠고 말했다. 당신의 꿈은 완전치 않아요, 싱클레어. 최상의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하여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고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던 것 같다. 때때로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에 시달렸다. 그녀를 포옹하지 않고 곁에서 바라보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 번은 며칠 그 집에 가지 않다가 그 다음에 마음이 산란한 채 다시 가니 그녀가 나를 한쪽으로 데려가서 말했다. 당신이 믿지 않는 소망들에 몰두해서는 안 돼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알아요. 그런 소망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완전히 올바르게 소망하든지요. 일단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성취를 확신하며 소망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성취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소망하고 다시 후회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죠. 그 모든 것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동화 하나를 들려드리죠.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별과 사랑에 빠진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청년은 바닷가에 서서 두 손을 뻗고 별에게 기도했고 별에 대해 꿈꾸고 그의 생각을 별에게로 기울였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혹은 안다고 생각했다. 별은 인간의 포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성취하리라는 희망도 없이 별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는 이 생각에서 포기와 말과 변함이 없는 고통, 자신을 개선하고 정화할 고통에 관한 삶 전체를 다룬 시를 지었다. 그의 꿈들은 그러나 모두 별에게로 쏠렸다. 한 번은 그가 다시 밤에 바닷가 높은 절벽에 서서 별을 쳐다보며 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런데 극도로 커진 그리움의 한순간 그는 별을 향해 펄쩍 뛰어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그러나 뛰는 순간 번개같이 퍼뜩 그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결국 그는 바닷가에 떨어져 으스러지고 말았다. 그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 만약 뛰어드는 순간에 성취를 굳건하게, 확실하게 믿는 영혼의 힘을 가졌더라면 그는 위로 날아올라 별과 하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사랑은 간청해서는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그 자체 안에서 확신에 이르는 힘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사랑은 더 이상 끌리지 않고 스스로 끕니다. 싱클레어, 당신의 사랑은 나에게 끌리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나를 끌면 그러면 내가 갈 거예요. 나는 선물을 주지는 않겠어요.
쟁취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 그녀는 다른 동화를 들려주었다. 희망 없이 사랑하는 연인이 한 명 있었다. 그는 그 자신의 영혼 속으로 완전히 되돌아가 사랑에 다 타버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세상이 없어져 버렸다. 그는 푸른 하늘도 초록숲도 더는 보지 않았다. 개울물도 그에게는 소리를 내지 않았고 하프도 그에게는 울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가라앉았으며 그는 가엾고 비참해졌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커갔다.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을 소유하지 못하느니 차라리 썩어버렸으면 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다른 것을 모두 불태워버렸음을 감지했다. 사랑은 힘이 강해져 당기고 당겼으며 아름다운 여인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왔다. 그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서서 그녀를 자기에게 끌어당겼다. 그러나 그녀가 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자기가 잃어버린 모든 세계를 자기에게 끌어당겨 놓았음을 그는 전율하며 느끼고 보았다. 그녀가 그 앞에 서서 그에게 자신을 헌신했다. 하늘과 숲, 그리고 개울, 모든 것이 새로운 색깔로 신선하고 찬란하게 그를 마주해왔다. 그것들은 그의 것이었고 그의 언어로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저 한 여자를 얻는 대신 마음속에 온 세계를 소유했다. 하늘의 별 하나하나가 그의 안에서 불타고 그의 영혼을 통해 기쁨의 빛을 뿜어냈다. 그는 사랑했고 그러면서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린다. 에바 부인에 대한 사랑이 내 삶의 단 하나의 내용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날마다 달라 보였다. 더러 나는 나의 본질이 이끌려 지향해 가는 것이 그녀라는 인물이 아니고 그녀는 다만 나 자신의 내면의 한 가지 상징이며 나를 다만 나 자신 속으로 더 깊게 인도하려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낀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를 뒤흔드는 화급한 물음들에 대한 나의 무의식의 대답처럼 들리는 말을 자주 그녀로부터 들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내가 그녀 곁에서 관능적 욕구로 불타며 그녀에게 닿았던 물건들에 입맞추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점차 관능적이며 비관능적인 사랑이, 현실과 상징이 서로 포개지며 밀려왔다. 그 다음에는 내가 내 방에서 고요하고 열렬하게 그녀를 생각하면 그럴 때 그녀의 손이 나의 손에,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 위에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었다. 혹은 내가 그녀의 집에서 그녀의 얼굴을 보고 그녀와 말하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녀가 정말로 그곳에 있는지 꿈은 아닌지 잘 분별할 수 없기도 했다. 어떻게 하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불멸하게 소유할 수 있는지 나는 예감하기 시작했다. 나는 어떤 책을 읽다가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에바 부인의 입맞춤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나에게 그녀의 성숙하고 향내나는 온기를 미소로 보내주었을 때 나는 마치 내가 나 자신 안에서 한 걸음 진보를 이루어냈을 때와 똑같은 느낌을 가졌다. 나에게는 운명이자 중요한 것이 모두 그녀의 모습을 가졌다. 그녀의 모습이 내 생각 하나하나 속으로 녹아들고 내 생각 하나하나가 그녀 속으로 들어갔다. 부모님 집에서 지낸 성탄절 휴가 때 나는 두려웠다. 2주일이나 에바 부인으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이 고통스러우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큰 고통이 아니었다.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생각하는 것은 근사했다. HC로 되돌아오고 나서도 나는 이틀 동안 그녀의 집에 가지 않았다. 이 안정과 그녀의 감각적 현존으로부터의 독립을 누리기 위해서였다. 또한 나는 그녀와 나의 결합이 새롭고 비유적인 방식으로 완수되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바다였고 나는 그 안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그녀는 별이었고 나 자신도 별로서 그녀에게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만났고 우리가 서로를 끌어당기었음을 느꼈다. 우리는 함께 머물렀고 희열에 차 서로 가까이에서 소리가 울리는 원을 영원히 돌았다. 처음으로 다시 찾아갔을 때 나는 이 꿈을 그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 꿈 아름다운데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 꿈을 실현하세요. 이른 봄날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루가 있었다. 나는 현관 홀로 들어섰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한 줄기 미풍이 히아신스의 짙은 향기를 온 방 안에 퍼뜨리고 있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아 나는 계단을 올라 막스테미안의 서재로 들어갔다. 늘 익숙했던 대로 가볍게 문을 두드리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섰다. 방은 어두웠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다. 막스가 화학 실험실을 설비해 놓은 작은 곁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었다. 거기서부터 봄 태양의 환한 흰 빛이 비구름을 뚫고 빛났다. 나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커튼을 젖혔다. 그곳에 작은 걸상, 커튼 쳐진 창 가까이에 막스 데미안이 기이하게 변해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나를 스치고 갔다. 이미 한 번 본 모습이다. 두 팔은 꼼짝도 않고 늘어져 있었다. 두 손은 무릎에 약간 앞으로 숙인 채 두 눈을 뜬 얼굴은 시선이 없고 죽어 있었다. 동공 속에서는 마치 유리 조각에서처럼 번들거리는 작은 빛이 반사되어 번쩍였다. 창백한 얼굴은 스스로에 침잠했는데 엄청난 응결 말고는 다른 표정이 없었다. 그 얼굴은 마치 사원 현관에 있는 태고적 동물의 가면처럼 보였다. 기억이 나를 전율케 했다. 꼭 저렇게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여러 해 전, 내가 아직 어린 소년일 때 벌써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두 눈은 저렇게 내면을 향해 응결되어 있었다. 그때도 두 손은 저렇게 생명 없이 나란히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파리 한 마리가 그의 얼굴 위를 기어갔더랬다. 또 당시에도 아마 6해쯤 전일 텐데 바로 저렇게 늙고 저렇게 시간을 초월한 듯 보였다. 얼굴의 주름 하나도 오늘과 다르지 않았다. 두려움이 엄습해서 나는 가만히 방을 나가 층계를 내려갔다. 현관 홀에서 에바 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그녀에게서 보지 못하던 모습이었다. 그림자 하나가 창문을 스쳐갔다. 눈부신 흰 태양이 갑자기 사라졌다. 막스 형한테 갔다 왔어요. 내가 얼른 낮은 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형은 자고 있어요. 아니면 침잠에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전에도 한번 저런 모습을 봤어요. 그 애 깨우진 않았죠? 그녀가 급하게 물었다. 네, 제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저는 얼른 다시 나왔고요. 에바 부인, 말해주세요. 형이 왜 그런 거죠? 진정해요, 싱클레어. 그 애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돌아가 있는 거랍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일어나 비가 오는데도 정원으로 나갔다. 함께 가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현관홀에서 왔다 갔다 했다. 히아신스에 마비시키는 향내를 맡았다. 문 위에 있는 나의 새 그림을 응시하고 마음 조이며 그날 아침 이 집을 채우고 있던 기이한 그림자를 호흡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에바 부인은 곧 돌아왔다. 빗방울이 그녀의 짙은색 머리카락에 방울방울 맺혀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안락 의자에 앉았다. 피로가 그녀의 온몸을 뒤덮고 있었다. 나는 그녀 곁으로 다가서 그녀 위로 몸을 숙이고 그녀의 머리카락에 매달린 물방울들을 입맞추어 떼어냈다. 그녀의 두 눈은 환하고 고요했다. 그러나 물방울에서 눈물 같은 맛이 났다. 형을 살펴보고 올까요? 내가 나직이 물었다. 그녀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요, 싱클레어. 자신 안에 어떤 마력을 깨트리기 위해서인 듯 그녀가 강하게 경고했다. 지금은 가고 나중에 다시 오세요. 지금은 같이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나는 떠났고 집을 나와 도시를 지나 산으로 빨리 걸어갔다. 비스듬히 내리는 성긴 비가 나를 향해 떨어졌다. 구름이 무거운 압력을 받으며 불안에 쌓인 듯 낮게 흘러갔다. 아래쪽에서는 거의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높은 곳에서는 폭풍이 부는 것 같았다. 이따금 잠깐씩 금속빛 어두운 구름장에서 햇살이 창백하면서도 눈부시게 비쳐나왔다. 그때 하늘 저편에서 노란빛 엷은 구름 한 조각이 떠왔다. 그 구름은 잿빛 벽에 막혀 더 가지 못하고 멈추어 있더니 몇 분 지나지 않아 노란빛과 푸른빛에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었다. 거대한 새의 모습이었다. 그 새는 푸른 혼돈을 찢어 떨치고 크게 날갯짓하며 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더니 다시 폭풍 소리가 들리고 비가 우박과 섞여 요란하게 타다닥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렸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소리를 내는 짧은 천둥 번개가 채찍질 당한 풍경 위에서 와지끈 부서졌다. 그 후 곧바로 다시 한 줄기 밝은 빛이 구름을 뚫고 비쳤고 갈색 숲 너머 가까운 산들 위에서 파리하고 비현실적으로 창백한 눈이 빛나고 있었다. 몇 시간 뒤 젖고 창백해져서 돌아가니 데미안이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그가 나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실험실에서는 가스 불꽃이 타고 있었고 종이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그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앉자. 그가 권했다. 피곤하겠는데 형편없는 날씨군. 바깥에 한참 있었나 본데 곧 차를 가져올 거야. 오늘 뭔가가 시작됐어. 내가 망설이며 말했다. 이런 건 단순한 천둥 번개일 수 없어. 그가 나를 탐색하듯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보았어? 구름 속에서 한순간 분명하게 하나의 형상을 보았어. 무슨 형상? 새였어. 매? 그거였지. 네 꿈의 새였지. 맞아. 그건 내 매였어. 노란색이고 거대했는데 검푸른 하늘 속으로 날아갔어.
데미안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노크 소리가 났다. 늙은 하녀가 차를 가져왔다. 들어봐, 싱클레어. 네가 그 새를 우연히 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연히? 그런 것들을 우연히 볼 수 있어? 좋아, 그럴 수 없지. 거기엔 무언가 뜻이 있지. 무슨 뜻인지 알겠니? 아니, 그 뜻이 어떤 충격이라는 것, 운명 속의 한 걸음이라는 것만은 느끼겠어.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 그가 격하게 이리저리 오갔다. 운명 속의 한 발자국이라고 그가 크게 외쳤다. 똑같은 것을 나는 지난밤에 꿈꾸었어. 우리 어머니는 어제 예감을 느끼셨고 그것도 같은 의미였어. 꿈속에서 내가 나무 뜬거리인가 탑에 놓인 어떤 사다리를 타고 위에 올라가니 온 나라가 보였어. 그것은 커다란 평지였는데 도시들과 마을들이 있는 온 나라가 불타고 있는 거야. 나는 아직 다 이야기해주지 못하겠어. 아직 내게도 분명하지 않거든. 그 꿈을 자신과 관련지어 해석해? 내가 물었다. 자신과 관련짓느냐고? 물론이지. 아무도 자기하고 관계없는 꿈을 꾸지는 않아. 그러나 나만 관계되는 것도 아니야. 그 점에서는 네가 오라. 난 꿈들을 꽤 정확하게 구분하지. 나 자신의 영혼 속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꿈들과 다른 꿈들. 매우 드물지만 온 인류의 운명이 암시되는 꿈들 말이야. 그런 꿈들은 매우 드물게 꾸고 예언이었으며 성취되었다고 말할 만한 꿈은 한 번도 꾸지 않았어. 해석은 너무도 불확실하지. 그러나 그건 분명히 알아. 나는 나 혼자만 관련된 게 아닌 무언가를 꿈꾸었어. 그 꿈은 전에 꾼 꿈의 속편이었는데 예전의 꿈이 계속되었어. 이런 꿈이었어, 싱클레어. 거기서 내가 느낀 예감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세계는 정말 썩어 있다는 거야. 우린 알지. 그렇지만 그건 몰락이나 그 비슷한 걸 예언할 이유는 못 될 거야. 그러나 몇 년째 꿈들을 꾸었는데 거기서 추론하거나 느끼는 혹은 무엇이든 간에 거기서 내가 느끼는 것은 낡은 한 세계의 와해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야. 처음에는 아주 약하고 멀리 떨어진 예감이었어. 그러나 점점 더 분명하고 강해졌어. 아직 내가 아는 건 나 자신에게도 관련된 무언가 큰 것, 무서운 것이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다는 것뿐이야. 싱클레어, 우리는 우리가 이따금씩 이야기하는 것을 겪게 될 거야. 세계가 새로워지려고 해. 죽음의 냄새가 나.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죽음 없이 오지 않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야. 나는 놀라서 그를 응시했다. 형의 꿈에 나머지를 이야기해 줄 수 없겠어? 내가 수줍게 요청했다. 그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못하겠어. 문이 열리고 에바 부인이 들어왔다. 여기 함께 있구나. 얘들아, 너희 슬퍼하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산뜻해 보이고 이제 더 이상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았다. 데미안이 그녀에게 미소 지어 보였다. 어머니가 겁먹은 아이들에게로 가듯 그녀가 우리에게 왔다. 슬프지는 않아요, 어머니. 저희는 다만 이 새로운 표적의 수수께끼를 약간 풀어보려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오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겪게 되겠죠. 나는 기분이 언짢았다. 작별 인사를 하고 혼자 현관호를 지나가는데
히아신스 향기가 시들고 맥 빠지고 시체같이 느껴졌다. 그림자 하나가 우리 위에 드리웠던 것이다.